지금 크리스천 투데이 두레스대원에 와서 우리 김진홍 목사님 모시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기독교인들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조언을 듣고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먼저 목사님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어떻게 그 소식을 접하셨어요? 예, 먼저 이 산골짜기까지 와줘서 고맙고요. 네네. 10월 3일이 계엄 발표된 날이거든요. 12월 3일. 예. 12월 3일. 예. 그때 내가 대전 대덕단지 카이스트 대학에 있는 대덕단지에서 특강했었습니다. 특강 마치고 숙소에 들어왔더니 그 유튜브에 계엄령 비상계엄 내렸다 그래서 유튜브에 가짜 뉴스가 많거든요. 저는 가짜 뉴스로 치부했지요. 그러고 이제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진짜 계엄령 내렸고. 그래도 맘 편히 주무셨네요. 네. 그날 밤잠 못 잔 사람들 많던데요. 전혀 나는 그 가짜 뉴스로 알지 뭐 그 사실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진짜 계엄령이 발동됐고 또 6시간 만에 없어졌더라고요. 네. 두 가지가 다 쇼크지요. 그런데 내가 이제 느낀 건 윤석열 대통령이 바보도 아닐 텐데 지금 어떤 시기인데 그런 계엄령을 내나? 응? 그래서 내가 아주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가졌지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왜 내렸을까? 그죠? 네. 왜 내렸을까? 이유를 내가 이제 생각하고 방송도 듣고 그 뒤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담화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이라면은 계엄령을 내릴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는 선거 부정, 그리고 반국가 단체의 그 발호. 그 두 가지는 내가 그런 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계엄령이라는 조치를 낼 수도 있겠다. 그래도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뭐 군사 동원해서 뭐 강력하게 한 것도 아니고 아주 부드럽게 시작할 때나 마칠 때나 소프트 랜딩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과정을 참 잘 치렀다 생각하고 지금은 계엄령 내린 걸 찬성은 안 하지만은 이해는 합니다. 예. 이제 윤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서 네. 이제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계엄 이유에 대해서 이제 반국가 세력의 이제 최대 정복 기도 그리고 선관위의 부정 문제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거대 야당에 의한 예. 국정마비 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좀 이 사안들에 대해서 목사님 개인적인 견해는 좀 어떠실까요? 거대 야당의 국정마비는 정치력으로 풀어나가야 될 사항이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뭐 계엄령 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반국가 단체의 그런 일종의 횡포고 그 마른 땅에 물이 스며들듯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반국가 단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요. 그것도 탁월한 전략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것이 그건 좋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주목하는 것은 선거 부정이지요. 이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핵심이 선거거든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을 어떻게 행사합니까? 선거라고요, 선거. 그러니까 헌법 제2조에 등장할 만큼 선거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헌법, 그 선거위원회가 헌법기관이 돼가지고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거 부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어 왔어요. 그 전에 황교안 전 총리 같은 분은 아예 그 선거 부정 뿌리 뽑는데 인생을 걸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선거 부정 얘기했지만은 나는 설마 이 개명천지에 선거 부정이 그렇게 있었을까 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듣고 내가 나름대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위기더라고요. 왜냐? 이거는 선거 부정이 해결이 안 되면 윤 대통령이 물러나고 다음 대통령 되는데도 민주주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선거를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가 공정해야 자유민주주의, 열린시장, 자본주의, 복지사회, 인권, 법치 이걸 지켜갈 수 있는데 선거가 기본이 이게 부정이 있으면은 체제 기반이 흔들리지요. 근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 생각엔 내가 희생당하더라도 선거 시스템만큼은 바로 잡아주고 나가자.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건 할만하지요. 근데 그걸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자꾸 음모론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근데 음모론이냐 실제냐 정밀하게 조사해야 돼요. 근데 내가 요즘 보니까 믿을만한 조사, 믿을만한 사람들이 음모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이다.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고 대통령은 우리보다가 범인들보다가 정보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 정보가 많은 사람이 종합을 해서 이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들 일이다. 그래 생각해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계엄령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바로잡으려 했다. 그래가 또 국회에서 계엄령 이거는 민주적인 질서 아니다 결정하니까 그걸 받아들여가 금방 또 취소했더라고요. 그것도 참 잘했어요. 그러면서 또 선거위원회는 계엄군을 보내가지고 자료를 그걸 확보를 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한 발표가 조만간 나오겠지요. 그러면 국민들이 왕장 여기 잘했다 못했다 하지 말고 그 자료가 나오도록 기다려야 돼요. 뭐 그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고 믿을 만한 기관을 새로 만들든지 여야 합의를 하든지 또 국민들까지 참여해서 우리 선거위원회 하나의 선거 시스템이나 그 과정이 부정이 있냐 없냐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조치를 긍정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닌데 자기가 헛소문에 그래 했으면은 그거는 처벌 받아야 되지요. 그래 나는 계엄령 반대 처음에 했지만은 더 반대하는 거는 탄핵입니다. 탄핵. 이건 탄핵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자꾸 내란 그러는데 그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권력 행사지 내란은 아니지요. 그걸 가지고 야권 쪽에서 또 시민들의 일부도 내란죄다 하는 것은 그는 문제의 본질을 다른 면으로 확대시켜서 문제의 본질을 가리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란이다 아니다 이런 말 하기 전에 선거 부정이 실제냐 아니냐 그거에 대한 검토 조사 그게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사실로 드러난 거는 선관위 운영에 좀 여러 가지 부정도 있었고 허술한 면도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사실로 드러났고 그렇다면 과연 그런 선관위가 선거 관리는 투명하고 깨끗하게 했느냐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좀 확실하게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는 국력을 기울여서 조사해야 됩니다. 네. 그러고 뭐 한 당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여야 지방 모든 걸 초월해서 범국민적 위원회가 구성돼서 선거 부정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인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뭐 내란이다 뭐 탄핵이다 하는 것은 나라의 기틀을 흔드는 좋지 않은 행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민주주의의 근본에 대한 문제인데 그럼요. 그거를 사실관계를 가려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관계를 가리자는 말 자체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민주주의의 근본에 대한 대통령이 제기하자면 자기의 자리를 건 거 아닙니까? 네. 그 양반이 뭐 선거 부정 드러낸다고 5년간 더 하는 것도 아니고 제한된 임기로 끝날 사람인데 그걸 제기하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서 나도 이제 긴급조치 계엄령하에서 감옥도 살았습니다만은 확신을 가지고 했는 그 보고지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인정을 하고 내란이다 뭐다 그런 비본질적인 마타도를 하기 전에 조사가 앞서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국민들도 그렇고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의견들이 서로 분분한데 제가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더라고요. 하나는 계엄도 잘못됐고 계엄은 잘못됐고 그러므로 탄핵해야 된다.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또 하나는 계엄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탄핵은 좀 심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고 세 번째는 계엄은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므로 탄핵은 꼭 막아야 된다. 좀 이런 세 분류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나는 세 번째 쪽인 것 같은데요. 예. 네. 계엄이 바람직하지 못한 시기에 나왔지만은 그러나 그런 내용이 있으므로 그 계엄하게 된 원인 조사를 해서 대처를 해야지 그걸 탄핵 정구로 몰고 가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더더구나 부정선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탄핵에 앞장서는 면이 있잖아요. 그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계엄은 안 좋은 시기에 안 좋은 방법으로 나왔다. 더 나쁜 거는 탄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탄핵소추서를 보니까 1차 탄핵소추서에는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 그리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해서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논란이 됐었어요. 이게 논란이니까 2차에 빠졌더라고요. 그런 말 나오는 사람들이 수상해요. 왜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장단점, 좋은 점, 나쁜 점 있지만은 제일 잘한 점 중에 하나가 한미일 동맹관계를 확고히 한 겁니다. 이건 나라의 국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고의 업적이 한미일 관계를 복원한 거. 이건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생존 번영의 기본입니다. 근데 그러고 우리가 친북, 친중 이거를 우리가 견제한다는 거는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최고의 업적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일본이 뭐 기이할 정도로 진하게 했다? 그 사람 자체가 수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말 이 남국의 나라를 좀 삐뚤게 보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표현하기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이제 한 가지 또 생각난 부분이 이번에 야당에서 간첩법 개정을 동의를 안 해줬잖아요. 처음에 동의를 했다가 마지막 입장을 바꾸고 또 이제 이런 반국가 세력에 대한 비판이 나올 때마다 또 한쪽에서는 이제 철진한 색깔론이다 이런 전형적인 답변들을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철진한 색깔론이라고 말하는 자체 그 사람의 배경을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우리 일반 국민의 수준에서 뭐 여다 야다 지역이다 이걸 떠나서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가. 그러면 우리나라 간첩을 용인하자는 겁니까? 간첩이 있어도 좋다는 겁니까? 이거는 미국 같은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도요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엄하게 다룹니다. 그 국가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사람 또 적대적인 행동하는 사람 굉장히 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비빔밥이 됐어요. 그 간첩을 재판하는데 좌파 변호사들이 몇십 명이 동원돼요. 그 아까운 고시 해가지고 변호사가 돼가지고 간첩을 변호하는데 그걸 그 시간을 내면은 국민에 대한 반역 아닙니까? 그게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질서는 바로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세력이 바로잡아지려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에 계엄령 반체제 운동을 긍정적인 면,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지요. 나 다시 말씀드려서 반국가 세력이나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나는 계엄령을 안 내려도 한 3년 안에 서서히 시대 흐름으로 국민적인 선택으로 해결돼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나 이번에 계엄령 사태로 인해서 더 이게 현안 문제로 떠오르고 그 인정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간의 치열한 갈등이 두드러진 거지요. 예. 차제에 문제가 터졌으니만큼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이 국가 이익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현 정권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목사님께서 지난 대선을 앞두시고 이제 정권 교체라는 제목의 굉장히 강력한 설교를 하시고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의 모멘텀이 돼서 이제 그야말로 진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하나의 또 기여를 하셨는데 그래서 상당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애정을 가지고 정권이 운영되어 오는 모습을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계엄이 있기 이전까지의 좀 윤석열 정권의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윤석열 정권의 약점들은 좀 소소한 문제고 뭐 자기 마누라 사고 돈 거 뭐 이런 거 그 좀 경상도 말로 구질구질한 문제지. 그러나 그 사람의 상대 장점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한미일 동맹 체제를 굳건히 한 거. 두 번째는 내가 국가 세일즈면 1호라 그래가지고 계속 해외 다니면서 많은 나라들의 국위를 선양시킨 거. 국가 윗신을 정상화시킨 거. 그런 거는 크고 그러고 기업가들에 대한 우대.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 있는 단체는 둘밖에 없습니다. 전문 엔지니어, 과학자 집단. 둘째는 기업인 집단. 이걸 괴롭히면 전에 정권에서는 삼성 이재용 같은 분을 감옥 살게 했잖아요. 이재용이 감옥 들어가니까 일본 소니에서는 간부들이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이 내려앉으면 우리 때가 온다. 회복된다. 그래가 실제 그 사람들은요. 축제를 벌였어요. 그거는 이재용이 뭐 하자가 있으면은 국가를 위하는 사람이라면은 벌금을 때려가지고 국고 수입을 하는 것이 국가 이익이지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을 감옥 살게 하는 거는 엄청난 손실이지요. 예. 그런 거는 국가 운영에 있어서 정말 책임감이 없는 정치가들이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가를 우대하는 정책 그걸 전개한 거는 큰 공로라 생각합니다.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은 이제 말씀하신 영부인 문제 그리고 의사 갈등 문제 그거는 의사 집단이 상당히 수준이 높으니까 우리나라 의료 제도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의사 여러분 의견 어떠시오? 여러분이 충분히 토론해가지고 대안을 내주시면 정부가 그게 참자해서 해결합시다. 이게 민주적 지도자의 역할이야. 근데 2,000명 숫자까지 정해가지고 2,000명 증언한다. 그거는 옛날 검찰총장 하던 때 수준이지 대통령의 수준은 아니지요. 예. 그런 것이 책 잡혀가지고 지금까지 뻗어오는 동인이 되지 않았나. 그러고 이건희, 김건희 여사 문제는 그런 거는 나는 경상도 남자 스타일에서 그런지 그런 거는 탁 내놔버려야지. 내가 볼 때는 별 탈 없는 마누라인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특검이든 뭐든 조사를 해주시오. 법에 저촉되는 거 있으면 내가 앞장서서 맡겠습니다. 이것이 대통령다운 거지. 그지? 그걸 막으려고 감사하는 거는 조금 쫌살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국민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데 좋은 걸음이 된 거지요. 그리고 자꾸 이제 소위 무속과 관련된 그건 우리는 뭐 사실은 모르는 거지, 그죠? 사실은 모르는 거지만은 뭐 어떻게 됐나 그건 확인할 수도 없는 거이고 그건 조금 뭐 알 수 없지요. 예. 만약에 지금 이제 탄핵 소추안이 결국 헌재로 넘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은 현재 그럼 다시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인데요. 이제 이분도 역시 지금 사법 리스크가 많은 분이고. 나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네. 탄핵은 취소돼야 되고 네. 이재명은 감옥 가야 되고 네. 새로운 인재들이 다음 정국을 이끌어가야 한다. 네. 윤석열도 어차피 2년 뒤면 끝나는 거고. 네. 그러니까 탄핵은 취소되고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해서 다음 정권 넘기고, 네. 이재명은 자기 갈 길 있잖아요. 감옥 가는 게 자기 길 아니야. 그거는 뭐 100% 정해진 거 아닙니까? 네. 자꾸 그걸 뒤집으려고 뭐 탄핵하고 뭐 하는 거는 참 안쓰럽지요. 그렇지요? 네. 도둑이 제발 저래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 보면 그 사람도 참 힘들겠다. 응? 안 됐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참 천재적인 머리가 있더라고. 그런 거 방어하려고 뛰는 거 보면 아까운 사람이요. 근데 좀 가치관이 삐뚤어지지 않았으면 크게 쓰임받을 사람인데, 그 나는 딱 세 가지입니다. 탄핵은 취소돼서 윤 대통령이 제자리 가야 되고, 이재명은 빠른 시일에 감옥에 가야 되고, 다음 정권 새로운 인재들이 등장해서 새로운 질서로 나가야 된다. 정치판이 몇 명 바꿔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번에 한동훈 네. 대표 물러난 것도 잘 됐다고 봐요. 어차피 말이 많고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공부 더 하고, 새로운 인재들이 다음 정권 여당 야당, 그 야당에도 이재명 물러나면 좋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뭐 누구라고 짚고 싶지만은 그건 뭐 자제하기로 하고, 뭐 야당에도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좋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 극좌가 아니라야 되지. 건전한 민주주의. 그러니까 보수는 개혁적이라야 되고, 좌파는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한 애국적 좌파의 건강한 보수, 개혁적 보수. 이게 바르게 경쟁해 나가면 우리나라 장래는 밝지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한미일 동맹관계를 확실히 하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주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국가의 방향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탄핵 정국으로 잘못 나가면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체제가 흔들리기 쉽지요.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탄핵은 이거는 취소돼야 된다. 내 의견입니다.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나는 한 70~80% 탄핵이 취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미일 동맹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최근에 뭐 국민들 사이에서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유감이 없는데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역사적인 아픔이 있다 보니까 좀 민감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인용하자면은 네. 예수님 당시의 크리스찬들은 항상 미래지향적이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과거 모세 건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땅 끝까지 미래를 제시했지요. 독일하고 프랑스가 47번 전쟁했습니다. 친하게 지내잖아요. 강자가 약자를 용서해줘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한국이 일본보다 강자가 됐어요. 옛날에 우리가 일본에 약자를 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국력이 일본을 앞질렀어요. 국민 의식도 앞지르고 문화도 앞지르고 국방력도 앞지르고, 그리는 일본을 품고 자유아시아, 자유세계로 나가야 될 때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일 동맹관계는 우리 민족의 생존, 번영의 기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좀 전에도 이제 야당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사실 누구보다 민주화운동에 앞장서셨던 분이고,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도 목사님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요. 내가 이제 재정구하고 지냈는데, 네. 죽은 재정구 비서가 하던 사람이 김부겸이 있어요. 상당히 사람이 커먼센스 상식이 있고 건전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지사 이름 뭡니까? 김동연 같은 사람 또 균형이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있고, 뭐 여당에는 말할 것 없이 나는 뭐 절대적으로 김문수 지지니까. 네. 내가 김문수가 경기도 지사 출마할 때 후원회 회장이 됐습니다. 김문수는 국가 간이 투철하고 또 좌파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좌익 공산주의, 국내의 뭐 간첩 좌익 세력에 대해서 또 민주노총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손바닥처럼 들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있고, 또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또 제주도 지사하던 원희룡 같은 사람, 정말 스마트한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보수 우파의 다행스러운 것은 다음번 주자들이 아주 믿음직한 주자들이 한 4~5명 있어요. 굉장히 또 좌파에 비해서 우수합니다. 그런데 좌익 세력은 이재명에 너무 매달려서요. 이재명이 사라지고 나면은 좌익이 굉장히 약해지지 않는가? 그럼 국가적인 손실이지요. 이재명 개인에 매달리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 아닙니까? 감옥 가야 될 전과자 붙들고 나라 장래를 도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대통령 내가 세계 무대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돼요. 중국이나 북한은 좋아하겠지요. 응? 또 러시아도 찬성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자유세계에서는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되더라도 또 나는 100% 안 될 걸로 믿고. 지금 어떤 분이 댓글을 올려주신 걸 보니까 이화영 씨가 대북송금 관련해서 징역 7년 8개월 2심 선고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네.
나는 서두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더라도 너무 빨리 냈다. 한 3개월쯤 후에 이재명이 그 형이 확정된 뒤에 냈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 지금 어정쩡한 시기에 내니까 이재명이 찬스를 노릴 수 있는 시간을 얻는 거예요. 그래가 지금 뭐 전력 투구지요. 죽게 살기로 설치지요. 그럼 내란은 아니잖아요. 내란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이 그런 걸 냈으면 내란이지. 대통령이 국가 사정을 보고 계엄령 내는데 내란에 가면 안 되지. 그건 언어남용이지. 예. 이제 한국 현대사에서 이제 계엄령이 총 17번 있었더라고요. 예, 예. 비상계엄은 그중에서 12번 정도 그렇게 있었는데 보니까 다 목사님 생애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 나는 직접 겪으신 것도 있으신가요? 해방되기 전 4년 전에 네. 1941년에 태어나서 지금 내가 83세입니다. 질풍노도의 시대를 한가운데 살아왔지요. 네. 거기 나도 또 성직자지만은 정치범으로 징역도 살고 뭐 민주화 운동도 하고 김영삼 대표, 김대중 대표 뒤에 따라다니기도 하고 네. 뭐 박정희 규탄도 하고 참 험한 세월을 보냈지만은 내 결론은 이 나라가 되겠다. 네. 이 나라는 되는 방향, 그 흐름으로. 네.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네. 대한민국은 되는 방향으로 가는구나. 특별히 북한이 죽을 쏘니까. 북한이 질이 멸렬하니까. 남한에만 준비되면 통일한국이 될 것이고 통일한국이 한미일 굳건한 국제관계 속에 자유우방에 책임있는 국가로 발돋움하면 대한민국은 뜹니다. 네. 아주 세계의 5등 안에 들어가는 강력한 국가가 됩니다. 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목사님께서 직접 역사의 현장에서 계엄령을 겪었던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체험담이 있으신지. 그거야 내가 1974년, 75년 계엄령으로 인해서 징역을 살면서 감옥 안에서 내가 성경 읽다가 성령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성직자로서 데모하다가 감옥 왔으니까 데모에 대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때가 이제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 유신 말기에 그때는 뭐 데모하면 사형까지 한다 할 때요. 그러면은 내 생각에 일반 국민은 데모하다가 사형 당하면 안 되니까 네. 우리 성직자는 뭐 사형 당해도 천국 가지 않냐. 네. 성직자들이 데모하자. 네. 그래서 데모 앞장섰는데 예, 군사재판에 15년 형 받고 정보부에서 2달간 조사받고 이제 형을 살았는데 그때 내가 옥중에서 정치범 독방에서 성령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고 나니까 역사를 보는 안목이 달라지더라고요. 응? 흘러가는 이런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 그런 점에서 내가 좀 거듭난 안목이 생겼지요. 그대로 내가 이제 일선 데모 안 하고 공동체 운동. 그래서 성경 읽다가 고린도전서 2장 4절 성령의 데모를 해라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성령의 데모를 해라. 성령의 데모가 뭘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진리로 사는 것, 삶의 데모를 하자. 크리스찬들이 이런 시국에 진실로 사는 삶의 모습을 삶으로 구현하는 데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긴급사안 계엄령도 진실 쪽에서 나온 거냐? 응? 자기 권력 연장을 위해서 마누라 감사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 나온 거냐? 그걸 판단해야지요. 난 그런 점에서 밝은 면이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번 계엄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계엄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데 이걸 오해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진짜 예전에 군사정권 때 계엄을 겪었던 분들은 이번 계엄을 겪으면서 그때 트라우마가 되살아나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때 계엄은 정권 수호를 위한 계엄이고 지금 계엄은 민주 질서 안에서 부분적인 잘못된 걸 바로잡자는 계엄이니까 강도가 다르지요. 이번 계엄을 누가 그렇게 심각하게 느낍니까? 응? 그 헌병 그 계엄군 한 1000여 명 동원됐다가 총에 실탄도 없었다면서. 그러고 모여든 시민들한테 질서 지키면서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민주주의 사회가 됐다는 증거지요. 그 범위 안에서 계엄을 했으니까 뭐 괜찮지요. 네, 실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은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다가 또 국회에서 찬성하든 안 하든 의결해 주니까 6시간 만에 그걸 받아들여서 해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민주적 절차를 따른 거지. 그러나 계엄령 내린 자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란이 아니라 하는 사람들은 조금 과잉 반응이죠. 다시 확인하자면 이제 목사님 이제 계엄 때 감옥 생활하셨던 게 30대 초반, 그렇죠. 50년 전 일인데 뭐 이번 계엄 소식을 보고 그때 악몽이 되살아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때 계엄은 좀 저의가 있었지요. 자기들의 군사 정권 유지하자. 뭐 대통령도 내가 박정희 대통령도 내가 좀 칭찬합니다만은 그러나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한 계엄이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의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자는 계엄이니까 강도나 취지가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탄핵
관련해서 이제 국민 여론이 들끓으면서 예. 이제 탄핵을 막으려고 하는 시민들과 기독교인들이 이제 특히 광화문이나 또 여러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시위를 벌이거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추운 날씨 속에서 그분들한테 격려와 조언의 말씀 해주신다면. 크리스찬으로서 데모하고 항의하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서 잘못된 것에 대한 시위지요. 예. 그 중에는 크리스찬 아닌 분도 있더라고요. 불교 신자도 참여하더라고요. 국민으로서 이거는 계엄이야. 탄핵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운 날씨에 그 사람 애국자 아닙니까? 그죠? 애국 시민이지요. 그 사람들도. 그러나 매스컴이 국회 여의도의 국회 쪽에 계엄 찬성하는 사람의 그걸 많이 보여주.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은 많이 띄워주고 그 세종로에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열정은 잘 띄워주지 않더라고요. 이거 매스컴 자체가 편향된 거지요. 그러나 크리스찬 투데이 같이 작은 신문이지만은 잘 보도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시국이 이번 정국이 좀 어떻게 마무리되기를 바라시고 또 전망을 하시는지. 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입니다. 계엄은 탄핵은 취소되고 대통령이 복귀하는 거. 이재명은 짜여진 각본대로 감옥 가는 거. 그리고 정치판이 새 판을 짜서 좋은 나라로 발전하는 거. 난 그렇게 돼야 갈 거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좀 이번 시국 관련해서 기독교인들 그리고 국민들 그리고 정치권에 좀 각각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기독교인이다 불교인이다 그런 걸 떠나서 기독교인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국민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피 흘리고 지킨 자유민주주의입니까?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모범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기적을 일으킨 국가입니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세계 가난하기로 꼴찌되던 나라에서 10대 선진국으로 이 대한민국 자체가 기적입니다. 앞으로 이제 통일한국이라는 한반도의 기적으로 성화되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자기 자리를 지키자는 거지요. 예. 정치권에는 예, 정치권은 지금 정치를 해체한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정치로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각오, 정말 민족과 국민을 위한 정치로 새로 거듭나는 정치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정치야말로 새 판을 짜야지요. 예, 그렇게 흐름이 그렇게 돼갈 것 같은데요. 내가 너무 낙관적인가요? 아닙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이렇게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